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춰서 오는 26일 하게 될 거라죠. 그래서 지방선거 앞둔 전국 본격적인 개헌 전국이 될 것 같은데 이 개헌에 대한 먼저 여당의 입장, 잠시 후에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정부의 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주장 듣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큰 충격을 던지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 한번 토론해 보겠고요. 죽는다는 심정으로 달렸다. 이런 각오로 이번 패럴림픽 최고 스타가 되신 분이죠.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도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26일로 예정돼 있죠.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오늘부터 이 각 당의 입장을 좀 차례대로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21일 날 하겠다는 걸 26일 날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게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셨는지요? 네, 최근 자유한국당에 저희들이 국회 개헌 합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정치 협상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부를 당했죠. 예. 2월 말까지 자유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결정한다고 했지만은 예. 사실은 대통령 발의를 코앞에 두고도 아직 당론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성의 있는 대화라든지 또 당론 확정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에 예. 예, 대통령 발의는 이제 다가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회 논의 시간을 한 일주일이라도 벌어보자.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 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닷새라도 시간을 좀 더 주면 그 사이에 야당과 합의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닷새라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큰 의견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그 골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내지 선출. 그게 아직 조금 명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선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뭐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을 이야기했고 야당들은 대체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이나 선출하자는 안으로 지금 모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당론은 이제 이번 주 중에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러고요. 또 다른 야당들도 일부 이제 당론을 정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출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는 것은 사실상 그 내각제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죠. 다른 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국회에서 다수당 인사를 총리로 추천하고 그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천제도 실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의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다수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총리로 되고 그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 수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현은 다를 뿐이지 정치적 결과에 있어서는 총리의 선출제나 추천제나 다 내각제나 또는 이원 집정제의 정부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했는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들이 이런 그 국회 선출이나 추천을 포기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여당이 그걸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 발의는 통과 과정이고 국회의 그 발의안이 국민투표로 부의가 되면 그 결정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이죠. 아무리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국민 투표에 붙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지막에 거부하면은 이제 개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의 내각제나 또는 이원 집정제의 안을 가지고 과연 국민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놔야만이 궁극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천제나 총리의 선출제는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맞습니다만 뭐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높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야당들이 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일단 국민투표에 붙이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 가능한 개헌안, 국민들의 동의와 의사가 전제가 되면서도 또 개헌의 지금 목적인 분권과 협치를 위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특히 정부 형태의 면에서. 그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 법률안 제출권, 예산권, 감사권 이 4대 권한을 국회나 또는 권력기관을 중립화해서 상권 분립에 입각한 어떤 협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부 형태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현실 가능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다. 뭐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인사권은 어디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인사권이 이제 사실 국회의 동의권을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17명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장관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장관급까지는 다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그것은 뭐 우리 당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논의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야당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법률 제출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럼 법률은 전부 의원 발의로만 가능하다 이겁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 발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요건을 좀 강화해서 상임위에서 일정한 수의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의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예산권은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예산권은 지금은 이제 아주 국회의 예산권이 아주 극도로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의 삭감 권한만 가능할 뿐인데 이것을 이제 대폭 예산권의 국회 권한을 강화하면 예산의 총액은 정부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국회의 수정권, 삭감 권한뿐만 아니라 전액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비목을 신설하는 문제에서는 정부 동의를 받자. 알겠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이 정부 휘하에 있는 걸 국회로 옮기자 이건가요? 국회로 옮길 수 있는 방안과 또 독립기관화한 방안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국민 여론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며칠 안이라도 결단을 내리면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배 권한을 국회에 대거 이관을 하면 예. 야당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예. 상당 부분 이제 시정이 되면서 예. 특히 5년 단임제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상임 중임이나 연임 예. 이런 제도로 가면 예. 국민들이 상당 부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뭐 야당은 6월 말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자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26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6월 말까지도 합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한 두세 달 늦추거나 또는 하반기로 늦춰가지고 네.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면 그러니까요. 뭐 연기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된다. 예,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서 사실상 내각제를 주장하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 관련해서 성폭력 근절대책 현황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성가족부 제 역할 못하고 있다. 특히 정현백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사퇴하라. 이런 주문까지 나왔다네요. 오늘 강한 목소리로 정 장관을 질타하신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가부가 지금 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어떤 점을 합니다. 어떤 점을 제일 못하고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안희정 전 지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폭행한 혐의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정현백 장관한테 이제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그 안희정 전 지사에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용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에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강간의 그 정의에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 현행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적 간음에 대해서만 강간죄로 이제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또는 이런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피해 여성들이 강간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추세로 보면 이거는 강간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한 그 범위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에 전혀 들어있질 않았어요. 강간죄 개정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그렇죠. 개정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질의를 했더니 그거는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많은 피해자들한테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다. 김 의원 보시기에는 강간죄를 어떻게 개정하는 게 옳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범위를 더 포함시킬 때 그 명백한 동의 없는 그런 성관계는 강간으로 못 박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강간죄의 범위를 그렇게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명백한 그런 단어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서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성관계가
성공이 되면 그건 강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 하더라도 동의가 그럼요. 없으면 강간이다. 피해자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되고 있죠.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하고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하고 차이가 큰가요? 많이 크죠. 그 강간은 이제 형량 하한죄로 돼갖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돼 있고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실은 이하이기 때문에 그 하한죄가 아니라 이제 상한죄고 거기에 또는 벌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500만 원. 그러니까 벌금만 내면은 이제 그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징역이. 근데 정현백 장관이 답한 이 형법 개정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건 말은 맞는 말 아닌가요? 말은 맞는데요.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거를 끌고 갔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더 넘어서서 국무총리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 앞장을 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장서지 않고 있으니까 장관 자질 부족하다, 사퇴하라 이 말씀인 거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엔의 여성차별 탈퇴위원회에 다녀왔어요. 여가부 장관님께서.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답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우리나라의 그 국제 기준에 좀 못 미치다. 그래서 권고 사항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그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의견도 내지 못하고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런 거는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얼마나 이게 큰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그 직위를 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처와의 협의 또 사회적 합의 이것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걸 안 내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그 탁정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좀 크게 봐서 이 문 대통령은 스스로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후보 때부터 내세웠는데 문재인 정권의 여성 이슈 전반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참 좀 실망 그 자체다. 참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탁정민 행정관이 지금 계속 그 버젓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그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여성 비하 발언 물론 뭐 서적을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여성들한테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그 탁정민 행정관은 이제 해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중적이다. 대통령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공천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근데요, 제가 지금 양당을 보면은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문제가 급한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 이제 구인난이 제일 급한 것이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민주당의 자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일단 개헌 문제 같은 경우에 청와대하고 여당의 진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의 연기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은 이 개헌은 국회 중심이어야 된다. 민주당도 그런 기류가 강해요. 이건 뭐 당위보다는 현실적으로 볼 때 되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뭐 한다면은 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이고. 개헌 문제. 미투 문제. 미투. 안희정 전 지사 뭐 출당이 당원이 아닙니다만은 검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뭐 피해자들하고 말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큰 게 돈 문제가 있죠. 건설업체 오피스텔 무상으로 쓴 거하고 이 건설사에서 그 안전지사 연구소에 연구원 급여도 대신 내준 거. 이런 게 자꾸 입길에 오르내리면은
민주당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정봉주 전 의원 건도 뭐 그런 자장 속에 있는 거고 당원은 아닌데 예. 이런 것들이 뭐 야당이 뭘 잘하거나 폭로해가지고 생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내부 문제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방증이 경선이 이제 곳곳에서 그렇죠. 벌어진다. 치열하다. 이건 될만하니까 경선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뭐 당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뭐 다른 당 합친 거 한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먼저 지역별로 볼까요? 서울.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3파전이죠. 네. 지표를 보면 박 시장이 꽤 앞서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지명도나 능력이 뭐 만만치 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후발주자들은 박 시장에 대한 피로도를 파고들고 있는데 박 시장은 안정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6년 이어서 10년 동안 해야 확 바꾼다. 예. 피로감하고 안정감은 동전의 양면인 거죠. 같은 이야기죠. 예, 이게 누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정봉주 전 의원은 일단 복당 불허니까 당내 경선 참여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경선이 3파전인 것이고. 그다음이요. 그다음 치열한 거 호남권이죠. 그렇겠죠. 광주 후보가 67명 되는데 선두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 뭐 강기정, 민영배, 양향자 이런 순인데. 예. 이용섭 전 위원장의 스펙은 화려한데 여기도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위 부위원장 뭐 고도 차고 나간 거 아니냐. 일자리 문제 이렇게 급한데 거기다가 당원 명부 유출 문제로 수사받고 있거든요. 이 전 위원장하고 쪽하고 가까운 사람이 유출해서 문자 발송한 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시에 의한 건지 이런 직접적 연결고리는 불분명해요. 광주야 이제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의당도 갈라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라남도도 현역 도지사가 없는데 김영록 전 농림부 장관, 뭐 신정훈 전 농업비서관, 장만채 교육감, 당무의 인사인데 뭐 입당 희망한다고 하는데 각축전이고 여기도 이제 뭐 경선이 본선인 셈이고요. 치열하군요. 영남권은 어때요? 이게 TK하고 PK하고 묘하게 달라요. TK는 오히려 경선이 있어요. 막 3파전, 뭐 양강구도 이런 식인데 민주당 기준으로 지명도나 관심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부산, 울산을 보면요. 부산은 김영춘 전 장관 불출마하면서 경선이 싱겁게 됐습니다. 오고돈 전 장관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경남은 후보군이 4명 정도 있는데 여기도 김경수 의원이 출마한다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PK 쪽은 경선이 거의 없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본선에 총력을 다해보자. 그러니까 아예 경선 때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본선에서 한번 이제 세게 붙자. 이거라서 TK하고는 분위기가 거꾸로라는 거죠. 또 나머지 지역은요? 충청권? 복잡하죠. 여기는 안전지사 직격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남이 원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안희정, 쌍끌이 후광 효과로 아주 강했는데 빠졌지 않습니까? 복기왕 아산시장 양승조 의원 각축전이고 대전 충북도 혼전 양산인데 이쪽은 경선도 경선인데 본선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인재, 이왕구 이런 분들 이름 나오는데 이게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야 흘러간 노래 아닌가 하지만 또 만만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진짜 나올지 우선 봐야죠. 그렇죠. 강원은 최문두 현 지사가 올림픽도 잘 치렀고 뭐 재선에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뭐 경선이고 본선이고 좀 흥미가 많이 떨어져요. 인천, 경기만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복잡합니다. 인천은 김교웅 전 국회 사무총장, 박남춘 의원 양강구도인데 김교웅 전 총장이 약간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꽤 있는데 박남춘 의원은 조직력이 강하고 대표적인 친노 친문 정치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가 제일 팽팽해요. 전국에서 민주당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삼철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인데 지지율만 보면 이전 시장이 많이 앞섭니다. 근데 조직력, 현역 의원이라든지 도의원, 당협위원장 이런 쪽은 전해철 의원이 상당히 앞서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상황 좀 정리해봤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작 2부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장해버린 환경미화원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면서 욕설을 하자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서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다음에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과 시간에 B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에 소각장에 유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 4월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적발이 됐어요? 네, B씨 가족이 아버지인 B씨에 대해서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단순 실종 사건으로 판단했다가 인천 지역 술집에서 B씨가 카드를 긁은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됐고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 6천만 원어치의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살해 사실을 숨기려고 B씨 이름으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서 구청에 B씨의 휴직기를 냈고요. 또 B씨 딸들에게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꼬박꼬박 보냈고 B씨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 치밀했군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해된 것도 모른 채 1년을 살아왔다고 하고요. 네, A씨는 생전에 B씨에게 8천만 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금전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억하시죠? 네,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에 복직하게 됐는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취소 소송 낸 거를 해서 승소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는데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내려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네, 복직까지는 약 2, 3주가량 소요되는데 나 전 기획관은 일단 대기발령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니까 파면 말고 다른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징계인 파면 말고도 강등이나 정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나 전 기획관이 실제 복직하려는 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파면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파면되면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고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파면 취소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죠? 네,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을 복직시키면 우린 개돼지 인정이냐? 파면은 아니어도 다른 징계는 꼭 받아야 한다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향욱을 재파면해달라,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국방부 청사에 있는 간부 식당이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폐쇄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폐쇄가 됐어요? 네,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게 평소 송 장관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정적인 이유는 간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보내야 한다는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최근 간부 식당이 만성 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폐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인가는 그 공관병 제도 문제 많다 그래서 많은 공관병들을 아예 전투부대로 돌려보낸 바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공관병 100여 명의 보직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부 식당이 폐쇄되면서 오늘부터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도 일반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점심 한 끼의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일부 일반 직원들은 장관님이랑 같은 곳에서 식사하면 좀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장관 자리에는 칸막이를 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티즌들은 대체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제대한 지 오래됐다는 한 네티즌은 간부 식당 밥 때깔이 달라서 취사병들에게 물어보니 압력밥솥에 밥하고 반찬, 국 모든 게 다르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예. 참 속상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적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참에 일반 부대에서도 간부 식당과 사병 식당 구분 없애고 합쳐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국방부가 이렇게 하니까 일반 부대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토크의 주제는 지금 계속해서 큰 충격 던지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해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네. 어떻습니까? 저는 남성으로서, 남성 사회인으로서 먼저 좀 반성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뭐 농담으로 생각했던 말들도 사실은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희롱이고 성폭력이라는 게 이번 미투 운동이 사회를 뒤흔들고 나서야 비로소 남성들에게도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저 역시 이 사회의 남성 사회인으로서 먼저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오늘 토론을 하지만 보수 진보의 문제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정치권 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법을 지키는 곳은 아니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국회 비서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 내부에서도 이 미투 운동이 익명으로 굉장히 많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서요.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일하는 정치인들의 성평등 의식, 성윤리 의식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에 대해 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마음을 먼저 첫 번째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권력 관계가 존재하면서 비밀스럽고 은폐된 조직일수록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지금 미투와 관련하여 폭로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국회가. 네. 그 이유 또한 여전히 그 권력 서열과 그리고 그 은폐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로 어디서 폭로가 되냐면 페이스북에 이제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국회 보좌진들이 자기 보좌진을 인증을 하면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익명으로 폭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이걸 실명으로 폭로하게 되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평판이 안 좋아질 그런 위기 때문에 익명 폭로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 폭로이면서 또 가해자도 적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것은 그만큼 국회가 더 위계적이며 폐쇄적이고 뭔가 뭐랄까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에 반증이지. 지금 국회에 미투 운동이 일어날 만한 일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투와 관련하여 정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남성이 반성해야 된다. 그것은 돌아봐야 된다는 일반론적으로 맞는데 모든 남성이 가해자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성추행은 일상적인 성추행으로 그건 또 단죄받아야 되고 지금의 미투는 단순히 일상적인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게 아닌 거죠. 권력 위계 속에서 위력에 의해서 이 성과 관련된 행위를 강요하고 그리고 강요하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왜냐하면 권력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권력관계의 여성은 혹은 권력관계의 남성은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위력에 의해서 성과 관련된 강요를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할 경우 내 직업을 잃게 되지 않을까. 내가 미래의 직업을 잃게 되지 않을까. 못 갖지 않을까. 내 사회적 평판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것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애초에 미투를 주장했던 미투 창시자도 일단 성폭력 피해자를 드러내고 예.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자, 뭐 정치권까지로 지금 번지고 있고 좀 아까 장해찬 씨가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또 이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공교롭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뭐 거의 절대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권 인사들 위주로 미투가 터졌다고 해서 뭐 기뻐하거나 아니면 뭐 그분들이 특별히 뭐 더불어민주당 분들의 성의식이 더 자유한국당에 비교해서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운동권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운동권 대표 주자로서 나섰던 분들 젊은 시절 대학 시절부터 거의 우상화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의 여권의 지지자분들이 이건 지지자 잘못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전제를 하고 좀 워낙 광적인 인기가 있고 팬덤 현상이 있잖아요. 사실 보수당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아이돌 팬클럽이 아니냐 할 정도로 정치인들에 대한 팬덤 현상이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나 이 국민들의 그런 팬심을 마치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어떤 복종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인식한 인기 정치인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력이나 권력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어떤 국민들이 대리 위임해준 그 인기와 명예, 권력 그들 정말 폭력이나 마찬가지로 잘못 인식하고 휘두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신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혁 작가의 말을 주목하는데요. 전혁 작가가 여의도에는 안희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희정을 능가하는 그 미투 대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것과 미투가 있다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예, 드러나는 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더 폐쇄적이고 더 고백할 수 없고 고백하면 국회 내에서 어느 의원실에서도 일자리를 못 얻는 폐쇄적 시스템 때문에 이제 익명으로 하고 가해자도 익명도 아닌 뭐 아주 두루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여성들이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도 정부가 불이익을 줄 것 같지 않은 믿음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가해자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추가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를 먼저 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운동권 문화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그 80년대에 민주화 운동권에 대해서 좀 모독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그런 게 아닌데 이것도 논리학적으로 류개념의 오류 비슷한 오류 같고요. 예를 들면 콕 찍어서 안희정 지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민병두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은 또 조금 다른 케이스고요. 위력에 의해서 직업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해를 한 경우는 안희정 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자꾸 정치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혼동이 오는데요. 정치적인 책임은 안희정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지고 있고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 그게 토론 대상인데 뭐 이미 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운동권 문화를 지목하거나 이런 거는 미투의 본질을 또 훼손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미투가 운동권의 독특한 성문화로 비롯된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없다?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러면 연예계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연예계에서도 반발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초 창시자가 고민했던 대로 이건 성폭력 피해자를 드러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거지. 특정 어떤 집단을 지목해서 그 문화가 문제다 이렇게 되면 미투는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운동권 전체가 당연히 그렇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이제 좀 우상화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원인 중 하나로는 지목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경계해야 될 게 뭐 전효옥 전 의원이 말을 했지만 실제로 여의도의 안희정 전 지사를 능가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회에서 지금 익명으로밖에 폭로를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 조사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안희정 한 사람만 타겟으로 지목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국회 내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의 이런 미투로 지목된 사람들이 가해자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어떤 음모론인 것처럼 안희정이 걸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 더 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음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식의 음모론은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과 별개로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보수는 더 이 미투 부분에서 더 지저분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음모론을 펼치는 또 몇몇 진보 셀럽들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태도는 지금 미투 운동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하고 이것을 보수 진보의 정쟁 구도로 몰고 가는 도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그 대목 나가기 전에 최민희 의원이 지적하신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진영의 여성들이 더 용기를 내고 있다는 측면은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해코지를 안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시기에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에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사회적인 변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용기를 같이 낼 수 있는 것이지 진보적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낼 수 있다. 이것은 이 용기를 낸 여성들을 정치적으로 갈라서 판단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나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요. 자, 우선 미투 운동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때부터 있었죠. 근데 그때는 미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 정부고 예를 들면 갑보다는 을보다는 갑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되게 미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구호 여권이 성과 관련된 추문에 더 많이 연루됐고 더 문제됐다는 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동안에 2000년부터 뭐 최근까지 2017년까지 한 30건 정도의 성추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윤리위에 회부됐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다 구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모 의원 같은 경우는 성폭력 문제, 김모 의원 같은 경우는 재수와 관련된 성폭행건 등등, 그리고 뭐 최모 전 법사위원장의 성추문, 이렇게 해서 그 추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폭행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의 근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더 많다, 진보가 더 미투가 많다, 뭐 본질적으로 미투가 있어서 폭로된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 저는 이건 정말 정파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증명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장 정파적으로 끌고 가는 분은 홍준표 대표시죠. 좌파에서 더 많이 이게 폭로돼서 뭐 그랬으면 좋겠다든가 이걸 정파적으로 악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악용하건 안 하건 안희정 지사나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미투 혹은 불륜 혹은 성추행의 폭로 대상이 되면 그것으로 민주당은 타격을 입는 것이죠. 저는 이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터져나가는 게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2017년 10월 이제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이 폭로되면서 미국에서부터 이게 들불처럼 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했기 때문에 미투가 그때는 퍼지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미투가 더 활성화됐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기승전 박근혜 탓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가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거나 한국당 여성위원회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 한국당이
우리도 잘못한 게 없는지 반성하고 자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줬다면 밑으로 민주당에 실만한 국민들의 민심이 더 많이 한국당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발언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최초로 제안된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처럼 간간히 여성들이 폭로하고 이건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 확 퍼졌다. 뭐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미투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취했다면 그래도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통하려는 정권, 피해자를 좀 더 이해하려는 정부, 이런 정부에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두 분의 시각 차이 마찬가지로 청취자분들도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152번 쓰시는 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으면 지금처럼 미투가 활발하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뭐 물음표를 통해서 반대 의견 주셨고 반대로 박성근 님께서는 문 대통령이라서 활발한 건 아니죠. 지나친 민주당 중심 발언입니다. 또 이렇게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고 두 분이 언급하신 팩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에서 성추문 관련 30건이 있는데 9여건이 압도적이다라는 것도 팩트고 그러나 최근의 미투 운동은 또 더불어민주당 쪽이 압도적이다. 이것도 또한 팩트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뭐 안희정 전 지사라던가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오늘 복당이 불어댔다고 들었습니다. 미투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결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미투 운동의 어떤 대상으로 폭로가 됐었고 그 부분을 이제 진실을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인 민병두 의원이 자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일반인 신분으로 다투기 위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직접 찾아가서 원내대표가 만류하고 뭐 전화로 만류했던가요? 아무튼 이렇게 붙잡는 모습은 현역 국회의원 한 자리가 그만큼 더 소중하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외로 두는 것인지 왜 안희정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진실을 다투고 있는데 복당을 불허했잖아요. 뭐 눈물로 기자회견 했는데 불구하고 이 태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답해보시죠.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폭로를 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다른 건하고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성추행인지 성추행 미수인지 그때 정봉주 의원이 무슨 그 위력을 가진 위치였는지 아니면 그 상대방을 직업적 가치를 훼손할 위치였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또 정봉주 전 의원은 우선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니까 네, 주장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이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방하고 있는데 복당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복당의 과정에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 불허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아까 30건에 달하는 그게 정확히 수치가 기억 안 나서 그 성추행과 관련한 추문이 있었을 때 그중에 윤리위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올라온 게 딱 한 건이에요. 강모 변호사 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명으로 올라왔다가 뭐 3개월인가 2개월인가 출석 정지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병도 의원의 성추행의 경우 이게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본회의장에서 제명할 사건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전례에 비추어서. 네, 그런 일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뭐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그게 의원직을 사퇴할 사안이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의원직 한 석이 소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의원직 한 석이 소중해서 이 건이 안희정 지사 건 같으면 당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그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너무 과한 대응이 아니냐.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도 너무 과하다고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으니 그 뜻을 받아서 이건 좀 다퉈보면 어떻겠냐. 윤리위에도 가고. 만류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설명이 됐나요?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을 대하는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와 민병두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례에 비추었다는 것은 납득은 된다. 뭐 그러나 그 전례가 이제 과거의 전례 아니겠어요. 저는 그 30여 건의 성추문을 일으켰다는 구 여건, 지금 보수당이겠죠. 그 분들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난 만큼 우리 국회의 어떤 성인식이나 과거 뭐 징계 수위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달려야 된다. 네네 지금 그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도 조금은 이제 와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기준을 아직 못 만들었잖아요. 국회는 과거 기준, 과거 경험으로 판단할 수밖에 그 얘기는 없잖아요. 그 정도 하고 지방선거에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면 어떻게 미칠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우선 충남도는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충청남도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유력했던 박수현 전 의원까지도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에 휩쓸려서 수출마를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판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여성 대표이기 때문에 미투에 대해서 되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 과거 남자 대표들은 이런 거를 처리하는 거 보면 되게 미적미적되고 공방을 지켜보고 이랬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당과 그 개인을 좀 분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판을 흔들 이슈는 아닌 듯합니다. 강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지율로 보면 나오듯이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요.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이 사퇴했지만 양승조 의원이나 복귀양 전 아산시장의 준비가 굉장히 탄탄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충남도지사 선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대전시장이나 이제 천암갑 보궐선거에서 이제 친한계로 불렸던 분들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대두됐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또 어려움을 겪고 사퇴하는 과정에 몰리게 되면서 이 대전시장과 천암갑 선거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병이 있는 게 지금은 아직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지만 뭐 이 시사 프로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미투 공작을 경계해야 된다, 뭐 음모론 이런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김어준 씨 혼자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금태섭 같은 경우는 그 부분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김어준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비판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청래 전 의원이나 지금 현역인 손혜원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시사에 대한 약간의 상식과 고위 국어 수준의 독해력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식의 미투를 둘러싼 어떤 민주당 편을 들기 위한 정청래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 같은 분들이 과도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지금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설화가 번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런 분들 입단속을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씨 발언은 좀 약간 왜곡돼서 전달됐어요. 이 미투 과정에서 경계해야 될 게 오독 같은데 김어준 씨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자꾸 악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또한 국민들에게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의 지적 또한 김어준 씨의 그 말이 혹시 또 오독되어서 미투의 피해자들에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의 말이 지금 그게 계속 공방이 되면 저도 걱정을 할 텐데 요즘 분위기가요. 국민들께서 워낙 지켜보고 계셔서 그런지 조금 과하다 싶으면 그게 금방 절제가 되어서 한두 마디로 끝낸다. 더 이상 설화가 이어지지 않는 점은 그 미투 운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두 분의 시각에서 다만 이제 뭐 팬덤, 정치인의 팬덤 현상을 강조하신 대목과 지금 개혁적 보수적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용기 뭐 이걸 강조하신 대목 이런 데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미투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걸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처리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라고 하는 점은 제가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통합 이후에 좀 자세를 낮추고 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바라는 인재는 바로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방정부 상에도 맞는 인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들이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민생, 현재의 민생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 그것에 중점을 둔 그런 지방정부를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인재를 앞으로 찾겠습니다. 여성, 청년, 대학생, 노인, 장애인, 다문화, 그리고 노동, 직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두루 널리 인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 네,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지금 당의 지지도나 이런 거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재영입에 특별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 중심으로 뭐 이른바 이삭줍기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유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모양인데요. 예.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도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한 사람도 영입을 못했다 이렇게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현실적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인재 영입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진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출마설 여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 이제 물어보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재 영입이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뭐 이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언급으로 답변을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이 임박한 거 아니겠냐라는 게 여의도 주변의 관측인데요. 여기서 같이 볼만한 게 자유한국당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영입 불발이죠.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무게감 있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간에서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묵시적 연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또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이 지방선거의 역할 그리고 이후 이걸 둘러싼 신경전이 있는 듯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사이의 신경전? 그건 뭡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유승민 대표도 경기지사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또 유승민 대표 쪽은 이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나간다면 서울시장에 나가야지 왜 경기지사를 나에게 나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이나 대구시장 이런 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또 당무 복귀 맥락에 대한 설명도 서로 미묘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쪽은 당이 요구해서 직책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 쪽은 안철수 전 대표가 역할을 맡고 싶어 하기에 민생특위위원장이나 인재영입위원장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후자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것도 일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구속영장 청구됐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상대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 이것은 법원 심사를 거쳐서 이르면 21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뇌물 혐의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110억 원대입니다. 예. 국정원에서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그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 상사, 능인선원 이런 데서 금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측근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횡령, 조세포탈, 배임 이런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치열한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능인선원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 또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거죠. 스님한테서 돈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원이 한 보도를 보면은요. 능인선언의 주지인 지광 스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억 원을 보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거든요. 언론은 이 돈이 불교대학 설립이라는 현안과 관계가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MBC의 경우에는 오리온그룹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당선 축하금 1억 원을 보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이런저런 돈 문제 관련 추가 보도가 여러 언론 통해서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법원의 판단 기다려보고요. 다음 뉴스는요.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라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성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답변으로 좀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오늘 조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으로 알려진 두 번째 피해자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압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는데 형사적인 책임 이것은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봉주 전 의원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를 집권여당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이제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소속으로라도 선거를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도 완주하겠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예술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인 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도 다음 달 평양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내일 우리 측 음악 감독으로 내정된 가수 윤상 씨와 북한의 현송월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공연 내용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윤상 씨가 이제 7080에서 아이돌 음악까지 두루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장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공연 내용은 대중음악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조용필 씨나 이선희 씨 이런 이제 중견 가수들의 참여 이걸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내일 실무 접촉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검토가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잘 되려면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도 다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주 거의 왕조처럼 지금 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다시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 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6%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만일 푸틴 대통령이 2024년까지 재임을 하게 되면 24년간 집권하게 돼서 스탈린 이후에 최장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재선출되는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측근인 왕치산을 국가 부주석 자리에 앉히면서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주죠. 이들은 이제 미국과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북핵 문제가 이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좀 스트롱맨들이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예기치 못한 결단을 내려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경우에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간에서 여러모로 조정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여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포스코 송도 사옥 매각을 놓고 자유한국당 서청원 이우현 의원이 뇌물을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시사저널이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의혹에 연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포스코 송도 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모 씨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높은 가격으로 사옥을 매각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청탁을 해서 포스코를 압박을 했는데 이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었던 정세균 의장과도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정세균 의장은 포스코에 잘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정세균 의장 측은 즉각 반박했죠.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기사다라면서 즉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박모 씨와 지역 구민으로서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는 주장을 들어줬을 뿐이고 또 포스코 건설에 보다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평양 공연 음악 감독으로 내정된 가수 윤상의 노래 하나 듣죠. Back to the Real Life. 화면 속에 꺼진 눈물에 뚫어놓는 가슴 아팠고 녀석들의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쓴 바로 그 선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분이 눈밭에 태극기 꽂고 환호하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하죠. 크로스컨트리 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우리나라 패럴림픽 역사상 최초 금메달을 따신 신의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하, 지금 기분 어떠세요? 좀 담담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네. 토요일 날 그 경기 골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금메달인지 모르셨다면서요? 제가 5초를 5초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5초 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게 이기고 있는 거였는데. 네네네. 네. 이번에 무려 7종목 출전하셔서 모두 64.2km나 달리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여러 종목 뛰는 선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훈련할 때, 예. 많이 할 때는 50km, 60km씩 하루에도 타기 때문에요. 예.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좀 길고,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고, 예.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 그래도 몇몇 종목에 집중해서 체력을 좀 비축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올림픽에서 좀 다 전 종목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제 의지였습니다. 네. 그런 욕심이 있으셨어요? 네네네. 뛰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금메달 따는 그 마지막 경기 나가시면서 전쟁터 나간 느낌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달렸다 하셨는데 네네. 그런 심정이 왜 이렇게 생기셨습니까? 모르겠나 제가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꼭 따고 싶었고 네. 국민들에게 기자분들한테 애국가를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로서 한번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더라고요. 그 심정으로 달렸습니다. 네. 신의현 선수가 이 노르딕 스키 시작한 지는 지금 3년도 채 안 됐다면서요? 자, 2015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 1등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다치고 나서 제가 2009년부터 운동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농구부터 아이스하키, 핸드사이클 꾸준히 해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혀 종목이 다르잖아요. 농구, 하키, 핸드사이클. 그런데 스키를 해보시니까 그 기존에 했던 운동들이 다 그래도 도움이 되던가요? 그렇죠. 농구에서 휠체어 타고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요. 중심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2009년부터 운동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고로 다리를 잃으신 건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저도 2006년인지 잘 잊고 싶어서 좀 잘 헷갈리는데요. 2005년, 또 애기 엄마는 또 2005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05년. 근데 어떤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친구의 사촌 형이 좀 장애인이어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휠체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 운동을 시작하시니까 어땠어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좀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건 잘 몰랐는데 운동을 하면서 숨도 차고 이렇게 몸도 좀 건강해지고 또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형님들하고 동생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정하게 되고 이제 사회에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전에는 내가 가진 장애를 인정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시지도 못하셨군요. 안 하셨군요. 네, 잘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그런 그 장애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힘드시지 않은데 일단 부딪히셔서 나오셔서 부딪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네. 정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된다? 네, 다 됩니다. 네. 이처럼 이 금메달까지 따고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제일 감사하고 고마운 분은 누구세요? 저 먼저 어머니가 제일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네. 어머니 낳아주시고, 네. 아버지도 계시는데 낳아주시고, 예. 또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또 살려주시고, 예. 네, 어머니가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어머님이 저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눈물을 안 보이셨는데 이번 금메달 따고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면서요? 제가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안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달 따시고 제가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드려서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목표는 이제 종목을 바꿔서 이 하계 패럴림픽에 도전하실 거라고요? 제가 도쿄올림픽에 핸드사이클로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금메달 따시면 이 동계 패럴림픽, 하계 패럴림픽을 다 석권한 이런 선수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세계 대회 나가서 올림픽 쿼터를 따야 되거든요. 예. 네네. 지금 쿼터를 따야죠, 이제. 일단 목표가. 네. 핸드사이클도 근데 그동안 쭉 해 오셨다면서요? 네, 스키를 이제 올림픽 준비하면서 많이는 못하고, 스키 타기 전부터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그 핸드사이클 기록이나 이런 거는 그럼 세계적 수준에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훈련을 한다면은, 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긴 노르딕 스키 시작한 것도 3년도 안 됐는데 금메달 따셨으니까 지금부터 바짝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되겠죠, 뭐. 네. 이 팔 힘, 상체 힘은 자신 있으세요? 네, 상체 힘하고 허리 힘은 자신 있습니다. 네. 뭘로 그 허리 힘, 상체 힘을 단련하셨어요? 특별하게 단련하는 거 아니고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예. 부모님 일손도 좀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밤 농사를 짓거든요. 예. 밤짝이라고 하는데 밤 가마니를 파레트에다가 많이 좀 싸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스프리도 캐러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밤 가마니를 들고 나르고 지고 이러면서 상체 힘이 저절로 키워졌다? 네네. 그때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많이 도와드렸는데.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열심히 하셔서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뿐 아니라 또 다음번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또 메달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현 선수 함께 만났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